네, 안녕하세요. 박형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다인 사건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0년 6월에 처음 맡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이 피해 규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천여 세대, 그리고 분양 대금으로 치면 1조 원에 달하는 거대 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법제도의 문제점인데도 어떠한 제도 개선이나 그런 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어떤 에너지나 저희의 그 토론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이 낸 분양대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겁니다. 저는 이 사건 하면서 저희 나라의 분양 제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분양대금 내면 제가 입주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입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놀라게 됐던 건,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축물 분양 제도가 너무나 허술하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계속 이어왔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당신이 낸 분양대금 안녕하십니까로 적었고, 부제는 상가 오피스텔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그러합니다. 먼저 현행 오피스텔 상가 분양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런 분양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다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만한 어떤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좀 발표해 보겠습니다. 예. 네, 현행 오피스텔 상가 분양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분양 산업은 선분양 위주의 산업입니다. 선분양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먼저 내면 그 돈을 받아서 공급자가 시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돈 먼저 내고 나중에 물건 받는다는 뜻에서 선분양입니다. 물론 후분양 제도를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후분양은 아직은 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라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어차피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 선분양 제도를 이 기회에 제대로 좀 고쳐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분양 사업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행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브릿지론이라는 고리이자로 토지 매입 자금을 빌립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토지는 신탁사에게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탁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건축물 분양법에 선분양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행사가 이제 건축 인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하고 드디어 분양을 개시합니다. 분양 과정은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분양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런 뒤에 시행사는 동시에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계약을 주선합니다. 이때 분양 광고에 중도금 대출 무이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사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여러분들이 낸 분양대금으로 시행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행사는 본 PF 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일부를 토지 매입자금, 브릿지론 빌렸던 걸 변제하고 계속해서 남은 돈으로 공사자금, 사업자금, 이자 비용에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2년 6개월 정도 공사가 재개되면 준공, 사용 승인이 나고 여러분들이 입주하게 되고, 입주하게 되면 잔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잔금을 받아서 시행사는 제세 공과금, 신탁 보수 등 비용을 지급하고, 신탁 계약 및 대리사무 계약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갚고 공사 대금을 주고, 그래도 남으면 자기들의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이것이 현행 선분양 제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선분양 사업의 공통 구조를 좀 도시가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뭐 관리형 토지 신탁이든 분양 관리 신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네 명의 주체가 있습니다. 시행사. 시행사는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로얄 ENC 그리고 두리홀딩스 같은 시행사 분양 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시행사의 바로 밑에 있는 시공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공사 다인건설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대주는 그 PF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바로저축은행이나 이런 대주단이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신탁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주체가 있다라는 걸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기 방금 그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수분양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 대주,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가 저렇다 보니 수분양자는 분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이고 공시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처럼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 대금이 미반환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이행되고 분양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수분양자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사업 주체에게 있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은 심지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중도금 대출이자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양 시스템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돈은 수분양자가 내는데 주인 행세는 왜 시행사가 다 합니까? 수분양자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없고 정보도 알 수 없고 이런 현실이 저는 분양 시스템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지금 PF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PF 자금 조달이 분양 대금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이익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도식화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비용이 들고 비용을 다 내고 난 다음 남는 마진이 그 마진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진과 비용은 모두 여러분들이 낸 분양 대금으로 다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빨간 부분 돼 있는 시행사의 자기 자본은 현재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극히 미미합니다. 많은 곳이 그 자기 자본이 많은 곳이 5% 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1, 2%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대출을 선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에서 받은 것도 전체 비용 중에 50%에 못 미칩니다. 그러면 결국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 중도금으로 대부분 공사나 사업 자금이 충당이 되고 잔금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이제 사업이익으로 시행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돈이 수분양자가 내고 그 비용도 그 이익도 결국 수분양자들의 돈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사업 비용, 토지 비용, 공사 비용, 금융, 기타 비용, 사업 이익금 모두 수분양자가 낸 분양 대금에서 나옵니다. 사업 주체가 받아가는 돈은 다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 대금이고 결국 대주단 아까 PF 대출 원리금도 수분양자 분양대금, 시공사의 공사대금 분양대금, 시행사의 금융비용 운용자금 분양대금,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다 분양대금에서 나옵니다. 사업 과정에서 출연되는 시행사의 자기 자본도 전체 사업비의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PF 대출금도 전체 사업비의 50%를 결코 넘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 과정에서도 분양대금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인 사건에서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행 선분양 제도 하에서 분양 대금 관리는 전적으로 신탁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 도식에 보시면 수탁자 부동산 신탁사와 관련해서 1번 하단에 있습니다. 신탁 및 대리 사무계약 체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분양을 개시하기 위해선 신탁 및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신탁사가 분양대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게
되는 겁니다. 저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탁 계약을 통해선 부동산 관리를 신탁사가 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를 세팅했던 건축물 분양법의 관점은 호시탐탐 분양대금을 노리는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지키는 문지기 게이트키퍼로 신탁사를 뒀다고 봅니다. 신탁사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탁사와 시행사가 딴짓을 한다면 지금 현재 다인 사태가 나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돼 있고 공사가 정산되지 않아서 계속 중도금 이자 내고 있는데 제발 정산하고 정리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인 이유는 신탁사와 시행사가 딴짓을 해서입니다. 사업 주체들이 딴짓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통해서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인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시행사 측 오동석 회장이 딴짓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인건설을 모태로 전국 48개 현장에서 30여 개의 시행사 등 관련사들을 설립하고 이를 다인그룹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했냐? 분양 수입은 시행사를 통해서 받고 공사 수입은 다인건설이라는 시공사를 통해서 챙기는 자체 시공 방식을 택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를 택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이 안 되면 시행사도 망하고 시공사도 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렸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대금 돌려막기식 사업 구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현장에서 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의 토지 매입 자금으로 씁니다. 토지를 사서 또 분양대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현장에서 수익금이 회수 안 되면 돈을 빼돌린 그 현장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의 다인 사태가 발생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 빼돌린 자금을 어떻게 썼느냐? 물론 사업 자금으로도 썼을 수 있지만 아까 서면 피해자분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태산 석유화학 주식 60억 원 샀고요. 이거 지금 빵원 됐습니다. 배당금 160억 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불륜 스폰서 비용으로 나갔고 전용기 타서 홍콩으로 갔나 상하이로 갔나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빼돌린 재산은 지인 명의, 친구 명의로 차명 재산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런 돌려막기식 사업을 통해서 도급 순위 66위까지 올랐습니다. 1000등밖에 있던 회사가 불과 3, 4년 만에 도급 순위 66위까지 올랐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수상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단, 분양대금 미반환,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잔금 선납 사기, 직원 자서 분양.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인 사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동석 회장이 자금 유용을 어떤 방법으로 빼갔냐?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보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탁사로부터 가짜 자금 지출 항목을 만들어서 신탁사한테 분양대금을 인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출해준 신탁사도 매우 수상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계좌에서 빼다가 다 고갈되면 이제는 수분양자들한테 잔금 선납 사기를 시행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건축물 분양법상은 신탁사 계좌로 잔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납입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수분양자들한테 통지서를 돌리는 겁니다. 시행사 계좌로 직접 잔금 납입하면 몇 프로 잔금 선납 할인해 줄 테니까 빨리 해라. 완공 기념, 준공 임박, 완판 기념 이런 명목으로 10% 깎아줄 테니까 빨리 넣어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낸 잔금 지금 신탁사로부터 잔금 낸 걸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잔금 내야 되는 위기에 다인 건설 피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금 선납 사기로 받다가도 자금이 부족하면 이제 직원들을 동원합니다. 그게 직원 자서 대출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규모 미분양을 분양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렸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금 2차 현장 피해자들도 계실 겁니다. 그 물금 2차 현장은 미분양이
17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판이 됩니다. 그 원인은 직원들 및 관련자들 명의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하게 해서 대출금과 부가세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직원들은 계속된 압박에 못 이겨서 직원 자세에 응했지만 현재 모두 퇴사하고 거액의 중도금 대출 빚을 진 채 신용불량, 이혼, 파산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직원 자서 문제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이 나서서 직원 자서 금지 대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원 자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직원 자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왼쪽 편은 2013년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입니다. 그때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는 중도금 대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2023년 10년이 지난 그리고 11년이 됐습니다. 지난 현재도 이런 직원 자서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른쪽에 계약서가 보여줍니다. 이 계약서는 뭐냐면 그 다인건설의 현장에 강관이라고 해서 공사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발주인은 다인건설로 되어 있는데 납품인이 아주 수상합니다. 김동하라는 분인데 A1 스틸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그 이사장들 선출하시는 거 아시죠? 지금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저기 김동하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적극적으로 다인건설 하는 일에 동참하고 독려해서 지금까지 중도금 대출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저 5분 내로 좀 정리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건축물 분양법에서는 신탁사에게 분양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신탁사가 분양 대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는 시행사한테 자금 인출 요청 받으면 그 지출된 자금이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적절히 쓰였는지, 지출 예정인 자금은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청구되었는지를 증빙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자금 인출 요청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느냐? 그거는 시행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 수지 분석표를 내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자금 수지 분석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로 치면 예산안과 같은 겁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검토 분석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거기서 100%가 오버돼서 나가면 과다 지출이고 적게 나가면 100%에 거의 맞게 나가면 적정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금 1, 2, 3차 현장 자금 수지표 분석 대비 초과 지출된 비용 항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비, 건축비, 판매비, 부대비 등등등이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수상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료는 100% 대비 146% 초과해서 나갔고 모델하우스 건립 및 건축 해체비는 93% 초과, PM 용역 수수료는 268% 초과, 광고 홍보비는 106% 초과, 분양 수수료는 97%, 관리비 77%, 대출이자 230%입니다. 돈이 줄줄줄 나갔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들입니다. 증빙 자료가 세금 계산서, 이체 영수증, 증빙 서류 모두 첨부돼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이 대부분 아까 가짜 그 다인의 계열사로 돈이 다 나갔습니다. 이걸 조금 정리하면 아까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분양 수수료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된 수수료의 50% 받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나머지 50%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호실당 2번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호실은 9번까지 중복해서 지출됩니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유출된 거는 다인그룹 계열사로 다 들어갑니다. 광고비도 실제 광고업체에게 주는 돈보다 다른 계열사에게 주는 광고비가 많았고 PM 용역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계열사에게 용역 수수료 과다 지급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여러 현장이 같이 사용했는데 해체 건립비 중복해서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신탁사가 분양대금 부실 관리해서 물금 1, 2차 현장은 지금 대략 500억에서 600억 해당되는 자금이 유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 있고 여러분들의 돈으로 그걸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인건설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공사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입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법 시행 규칙이 2022년에 국토교통부가 개정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중단됐거나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에 관한 내용을 대리사무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사 등 사업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구제 방안은 이 지금 시행 규칙을 입법을 하는 동시에 여기에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이 되지 않아서 손해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사항도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사업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 소비자로서 선분양 시장에 있는 수분양자들은 금융투자상품의 금융소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한 거랑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낸 이후에는 사업 주체의 능력과 책임에 따라서 계약이 지켜지느냐 하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사업 주체가 잘하면 이익을 보는 거고 사업 주체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데 왜 자본시장법에는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가 있지만 왜 부동산 분양 사업에서는 아무런 공시 의무가 없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 공시, 수시 공시할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처럼 분양 사업에 관한 주요 자료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인 사건에 그 문제에 축이 됐던 신탁사, 감리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탁 계약 제도의 상대방은 수분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는 신탁사한테 계약상 책임을 묻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묻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법정 책임을 법에다 규정을 해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공정률 기재해서 감리 보고서 제출하고 그래서 신탁사 통해서 분양 대금을 받았는데 동성로 현장은 50%가 실제 공정률인데 80%까지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공사 중단, 분양대금 미반환,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사태 발생 시에 정산 절차 및 내용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비교해서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보증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공사 등 분양의 이행을 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차용을 해서 상가, 오피스텔, 건축물 분양 같은 경우에도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묻고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 요청하면 신탁사가 상당한 기간 통해서 공매 등 절차를 통해서 정산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사업 관련해서 신탁사, 분양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분 조항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신탁사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건축허가권자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독부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 검사,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